안녕하세요. 과학,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에는 지식만 있으면 되고 마음은 없어도 되는 걸까요? 우선 과학에 대한 정의를 잠시 살펴보면 과학은 모든 세상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가설과 예측의 형태로 지식을 구축하고 구성하는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예를 들어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있고 개인과 사회를 연구하는 행동과학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입니다. 이외에 공리와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형식적인 시스템을 연구하는 형식의 과학으로는 예를 들어 논리학, 수학, 이론, 컴퓨터 과학 같은 것이 있지만 이 경우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경험적인 증거를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연역적인 추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응용과학이 있는데 이것은 엔지니어링 및 의학과 같이 과학적 지식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을 하려면 단순히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에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어느새 까맣게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과학은 정신과 물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로 의식과학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쪽에서는 유물론자라고 불렸던 소위 물리주의자들이라 분류하는 진영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연 속의 모든 현상이 물리적인 과정, 즉 힘과 물체, 원자, 아원자 또는 기본입자 등의 상호작용으로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굳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구성요소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반면에 단일한 진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인간의 정신을 포함한 그런 자연현상들이 유물론적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의 회의적인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매우, 아니 완전히 불평등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주의적인 설명이 물리학과 생물학 그리고 생화학과 신경과학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이론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듯 보였지만 다른 쪽, 즉 인간의 정신에 관련한 자연현상에는 그에 받아들여진 이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무시되어 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골리앗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건 이번 이야기의 주제인 의식과학에 대한 가능성은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설명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길에 있는 장애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되고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진 가정이 뒤집힐 때까지는 결코 시작될 수 없어 보였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모든 면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무언가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즉 양자 진공 상태에서 빅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우주론자들을 난처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가상 상태에서 나오는 아원자 입자와 관련된 미스터리는 여전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생물학에서는 달달 외우도록 만든 다윈주의가 호모사피엔스가 가졌던 추론과 창의성, 그리고 언어, 본능이 아닌 개념 사용이나 도구 제작, 그리고 인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처럼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룬 호모사피엔스의 양자적인 도약을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위 뇌에서의 되뇌피질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되뇌피질의 진화와 생존에 대한 다윈의 원초적인 욕구 사이에는 그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이는 고등한 두뇌 또는 추론 능력 그리고 도구 제작 능력 그리고 여러 개념들이 부족한 수백 종의 영장류가 아직도 여전히 생존하는 것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과 생화학에서 신경세포와 그 화학 성분 그리고 정신 사이에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누군가 분자가 생각하는 법을 배운 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지 않는 한 뇌가 사고를 한다는 현재의 가정은 아무런 확고한 근거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일상적인 업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형이상학이나 철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이 우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철학이 자신들의 과학적인 연구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 정신과 물질의 관계는 수세기 동안 철학에 존재해왔습니다. 또한 물리학과 생물학, 생화학, 신경과학 등에서 답이 없는 질문들을 살펴보자면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즉 다시 말해 의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무지에서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려면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우리는 이제 과학에서 급하게 필요한 답이 있는 그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바로 그 구성 요소인 정신과 마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이제는 과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물리주의 그 자체인데, 마음이 그 패턴을 따른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모든 것을 물질과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로 축소해야 하는 물리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비과학적이지 않을까요? 스티븐 호킹과 같은 확고한 주류 물리학자조차도 현실이 반드시 과학의 현재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실 세상에 알려진 포장된 그대로의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마음은 실제하며 그것이 사실이므로 결함이 있는 모델은 바뀌거나 심지어는 버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결함, 즉 마음을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모든 과학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그러한 간단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물리주의를 제쳐둔다면 새로운 현실적인 모델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리고 작은 구성 요소에서 점점 더 큰 구조로 이동하는 대신에 이제 그 출발점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될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 전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현실은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직접 또는 추론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란 것은 의식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경험은 무한하면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무한한 부분은 창조하고 발명하고 탐험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상하는 인간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부분이라는 것은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의 행동에 국한된 뇌의 설정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라는 것은 4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한쪽 끝은 무한한 차원이고 다른 쪽 끝은 0의 차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뇌가 하는 물리적인 처리가 정신과 병행하여 작동한다고 해서 뇌가 바로 정신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뇌가 마음과 같다고 주장하려면 원자와 분자가 각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증명할 수도 없고 그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기본 상태, 즉 모든 것이 유리하는 장소는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은 과학이나 다른 형태의 지식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인간 경험의 유일한 불변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의식 저 밖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식 속에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수학과 논리 그리고 자연 법칙 등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식이 예측 가능한 것을 따라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며 현실이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신적인 구성물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모든 것이 물리적인 구성물이라는 그러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타당한데 둘은 단지 서로 관점이 다를 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물리주의자들이 원자와 분자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반면에 비물리주의자들은 마음이 물질을 만드는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저 밖에 있는 현실이 의식에 의존하는 구성물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설명하는 것은 곧 의식을 설명하는 것을 함께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는 상태는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깰 수 있습니다. 즉, 저 밖에 있는 현실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그 벽을 깰 수 있다는 것이죠. 물체의 모양과 소리, 그리고 느낌과 맛, 냄새와 같은 이러한 특성들은 전적으로 의식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젠베르크가 거의 1세기 전에 지적했듯이 원자나 아원자 입자의 고정된 물리적 특성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알고 경험하고 개념할 수 있는 자질, 즉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경험의 사례인 퀄리아로 구성됩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이 고전 물리학이나 양자 물리학을 통해 블랙홀처럼 벌거벗은 듯한 특이점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빨아들이거나 그것을 방출하더라도 과학의 실질적인 지평은 그러한 곳에 있지 않으며 물질과 에너지가 명백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빅뱅에도 과학의 실질적인 지평은 없습니다. 진정한 지평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근원이 자연에서 상상할 수 있는 현상과 만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무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문제는 우주가 태어났을 때와 생각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서로 정확히 같은 걸까요? 이것은 정신과 물질을 동일한 과정으로 보는 두 측면이 동등하다고 바라보는 그러한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의식이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자신이 바로 우주라는 걸까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우리의 DNA 속에 담긴 시퀀싱 또는 디코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주적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또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현대 과학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에 도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다가올 시대의 우주란 곳은 인간의 삶이 우주에서 겨우 한 점에 불과한 차갑고 텅 빈 공허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우주로서 완전히 재정의가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 각자는 시간과 공간의 가장 광대한 영역까지 확장되는 현실의 공동 창조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핏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생각은 현실 자체를 정의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현대과학의 핵심적인 미스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이 또다시 생깁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주는 어째서 그렇게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시간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양자세계는 일상생활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 생명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주에는 의식이 있는 걸까? 등등의 질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우리의 발명품이나 기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참여형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현실입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으로서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받아들이거나 혹은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대담하고 새로운 이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몸속의 DNA에 대한 미스터리를 살펴볼 텐데, 이는 피라미드의 존재만큼이나 매우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유심히 보다 보면 그 구조에서 그것이 문자 그대로 유기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일나무의 열매인 과일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태양이 그곳을 비추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 결과로서 결국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생명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그러한 심오한 의미에서 컴퓨터 코드가 DNA와 서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만일 DNA가 이처럼 소프트웨어라면 그 코드를 최초로 작성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호들을 쓰는데 이 경우 화학 물질이나 단백질을 나타내는 A, C, T, G 같은 기호에서 DNA 코드를 복사하여 그것을 다시 붙여놓고 멸종되었던 고대종들을 부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NA는 어떻게든 마음의 산물이어야 하며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무작위적인 그런 진화적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DNA는 다름 아닌 의식의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단어나 개념들은 의식이나 마음의 구성물입니다. 심지어 변증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동의할 만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은 육체가 아닌 마음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특별히 개인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로 축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의식에 맞게 신체라는 구조를 덧입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마침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철학적인 메시지이며 마음은 우리가 직접 경험으로 하는 그런 현실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측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인식 그리고 감각은 의식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를 심오하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입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아마도 맛과 냄새와 같은 그런 감각적인 입력도 사용 가능하게 되므로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기술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우주론적 이론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는 홀로그램이다 또는 우주는 시뮬레이션이다 같은 그러한 이론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 또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곧 마음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서의 DNA를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자신만의 고유한 지적 재산처럼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소프트웨어인 DNA를 별개의 존재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개개인의 확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다른 것들이 우리를 그러한 의식 있는 것과 비슷한 경험들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광대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현재의 무선 정보 이동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물질적으로 구성된 그런 관점들이 실제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한 구성 요소들 가운데에는 정신의 위계, 즉 지능의 높낮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의 다른 종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래들 중에서는 우리보다 큰 뇌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길 우리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큰 지능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NA를 소프트웨어로 인식하다 보면 지구 곳곳에 있는 고대 거석들과 건축물들을 관찰해 볼 때와 마찬가지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거나 한때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쨌건 만일 우리가 정신이나 지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계층 구조를 가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코딩된 지능, 예를 들어 정신이라는 정신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정신적인 무언가로 만드는 데는 실제로 엄청난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했듯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지성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DNA 그 속에서 진화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어쩌면 우리보다 무한히 더욱더 지적이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코드 덩어리가 존재하며 우리는 마침내 그러한 상상할 수도 없는 코드 덩어리 속에서 바로 그 DNA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짜여져 있을지도 모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명백해 보이는 이상현상은 암호화된 정보나 소프트웨어가 널려있는 현대 과학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그랬듯이 어쩌면 우리의 지속적인 과학적인 탐구에 대한 궁극적인 장벽이었던 마음의 현실로 우리를 다시 깊이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일 진화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마음 정신이라는 것은 분명 코드화된 에너지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데카르트의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을 이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음의 존재와 지성은 바로 그 현장이자 물리적인 신체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말해봅니다. 현실에서 가장 극명한 측면이라고 보이는 그런 정신과 그 근본적인 코드는 우리들의 평범한 시야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모든 판단과 선택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